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본능적 디자인과 관련된 내용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능적 디자인에서 가장 강조되는 부분은, 사람들과 문화 전반에 걸쳐서 일관성 있게 적용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권이나 지역에 따라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라고 하면 대부분 다 기본적으로 이 본능적 디자인에 관련해서는 일관성 있게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디자인을 하게 되면 비록 단순한 형태라 할지라도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매력적인 인상을 제공해 주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게 이제 인간의 본능을 얘기하는 거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반성적 디자인 차원에서 만약에 고도로 세련된 것을 만약에 디자인한다면 아마도 얼마 가지 않아서 이 디자인의 생명력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디자인은 문화적인 차이나 유행의 변화나 지속적인 흥망성쇠에 너무나 민감하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세련된 디자인으로 보일지라도 또 그게 내일 되면 쓸모없는 디자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유행에 따라서 그렇잖아요. 그죠? 최근 유행이라고 하는 것들이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라지게 되고, 또 예전에 유행했던 것들이 다시 또 시간이 지나서 복고풍이다라고 해서 또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작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본능적 디자인은 그냥 감각적인 거잖아요. 보고 느끼고 들을 수 있는 물리적인 특징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어요. 본능적 차원에서. 이거는 예전에 나온 자동차지만 옛날에 나온 차치고는 굉장히 아주 화려한 모습을 하고 있는 차예요. 63년산이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제규어 로드스터 클래식이라고 하는 차인데 완전히 화려한 광택이 나오고 색상도 이게 아마 굉장히 붉은 빛깔일 거예요. 그리고 섹시해 보이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차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 자동차는 미끄럽고 우아하고 흥미진진하다고 보는 그런 본능적 디자인의 힘을 아주 강하게 느끼게 해주는 최고의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본능적 디자인이라는 게 가장 최초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최초의 반응이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처음 봤을 때, 그죠? 처음 딱 마주했을 때 느끼는 거잖아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에게 디자인을 제시하고 그들의 반응을 지켜봄으로써 사실은 쉽게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본능적 디자인을 좀 더 효율적인 디자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시각 디자이너와 산업공학자의 뛰어난 기술력을 필요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양이나 형태가 아주 중요시됐고 물리적인 촉감 그리고 재료의 외면적인 느낌이 중요하고 또 중량감이라는 것도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능적 디자인은 오직 아주 즉각적인 그런 감성적 영향만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본능적 디자인을 통해서 좋은 느낌을 주어야 되겠죠. 그리고 보기에도 좋아야 하고요. 그래서 감각적이고 성적인 매력이 바로 그러한 역할을 담당한다.
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본능적이라고 하면 가장 일반적으로 성적인 본능을 우리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본능이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성적 매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게끔 그렇게 하면 일단 사람들은 대부분 다 거기서 쾌감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효과적인 본능적 디자인은 단지 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제품을 판매할 기회를 제공해 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의 외형 디자인을 통해서 그 잠재 고객들의 미적 감각을 자극하지 못하게 되면 아마도 고가의 제품 판매율은 급격히 떨어질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일단 아무튼 본능적 디자인은 딱 봤을 때 눈에 확 띄어야 되고 그게 매력적으로 느껴져야 된다는 거죠. 반면에 행동적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사용에 관련된 것으로만 보자라고 했죠. 그래서 외형은 사실은 여기서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물론 이성 역시 중요한 요소가 아니에요. 그냥 행동 자체가 중요할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사용성이라는 측면에다가 초점을 두자라고 우리가 앞에서 정리를 했었죠. 그래서 사용성을 주로 강조하는 디자인 견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이 행동 디자인의 원칙은 기능, 그리고 이해하기가 쉬워야 되고요. 사용성, 그리고 물리적인 느낌입니다. 이게 바로 행동 디자인 할 때 잘 고려해야 될 중요한 요소들이다라고 볼 수 있죠. 제품을 사용하면서 느끼는 느낌이야말로 제품 설계의 중요한 원리가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이러한 샤워기를 보면 이게 우리 가정에 있는 일반 샤워기 같지 않죠, 그죠? 이거는 호텔이나 이런 데 가면 간혹가다 이런 샤워기가 있기는 해요. 근데 자주 볼 수는 없죠. 몸 전체를 따라 흐르는 물의 느낌이에요. 여기서는 아주 기능적인 측면을 강조한 거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러한 그 물의 흐름에 감각적인 즐거움을 가지고 상상을 해보면 굉장히 아주 기능과 성능에서 만족감을 주는 그런 제품이다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이제 사용성과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근에 행동적 디자인에서는 이 제품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어떤 기능이 이러한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기능 자체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기능과 성능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었죠. 어떤 제품이 원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능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누가 그 제품을 통해서 어떤 일을 잘 수행하게 될 수 있을지 사실은 의문시 되는 거죠. 주된 기능이 단지 좋게 보이기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더 좋은 거죠. 멋진 디자인을 갖추고 있는 제품일지라도 그 사용 목적과 관련된 기능을 제대로 제공해 주지 못한다면 당연히 실패한, 그죠? 이 실패한 제품일 수밖에 없죠. 그거는 그냥 모양만 좋은 제품인 거예요. 따라서 행동적 관점에서 보면 제품의 평가 과정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될 사항은 바로 기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제대로 잘 수행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기능에 대한 요구사항.
그래서 이 기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제대로 잘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행동적 디자인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 올바른 기능을 얻는다는 것은 마치 가장 쉬운 표준안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표준안이라는 것은 뭐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표준화된 것, 모든 것이 다 동일하게 만들어진 것을 하잖아요.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요구사항은 생각하는 것만큼 명백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이 뚜렷하지가 않은 거예요. 뭐 누구는 뭐 이런 게 좀 됐으면 좋겠다. 또 누구는 그것보다 이런 게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기능을 좀 갖췄으면 좋겠다. 다 다르게 어떤 그 기능에 대한 요구사항들을 얘기하고 있고, 그것이 명확하게 잘 표출되지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요구사항이 분명하지 않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또 거기다가 신제품이 아니라면 이미 유사한 제품군이 존재하고 있다면 그 기능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 는 기존 제품을 이용하는 사용자를 관찰함으로써 사실 찾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미 그런 제품군들이 있어요. 그런데다가 또 이런 비슷한 제품을 만약에 출시하려고 한다면 기존에 사용하던 제품들을 사용자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잘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유사한 제품군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또 이제 사실은 골칫거리예요. 그죠? 그래서 아무도 알려지지 않은 요구사항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발견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어떻게 보면 소비자의 숨어있는 욕구를 찾아내는 방법이기도 하고, 또 새로운 니즈를 또 찾는 그런 과정이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바로 제품의 획기적인 성공을 이끌어낼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기존 제품이 여러 개 존재하고 있는데도 사실 디자이너들은 자신의 고객을 거의 관찰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매우 놀라운 그런 일입니다. 제가 아마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었죠. 뭐 디자이너들이 자기가 디자인할 제품에 대해서 우리는 고객이 누군지 알고 우리 옷을 입는 사람이 누군지 다 알아요. 뭐 특별히 또 조사할 필요도 없어요.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디자이너들이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게 되면 그 사용자들을, 자신의 고객들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산업 현장에 있는 많은 디자이너들이 새로운 아이디어, 그죠?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아이디어를 다른 아이디어와 비교하기 위해서 거의 책상에만 앉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결과 디자이너는 뭐 새로운 기능을 자꾸 추가하려는 노력은 계속해 왔어요. 그죠?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려는 노력은 계속해 왔는데, 정작 자기 제품을 이용하는 고객의 행동 패턴은 무엇인지, 또 작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반드시 제공해 주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연구를 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디자이너들이 너무 책상 앞에만 앉아서 막 머리만 쥐어뜯고 있는다고 해서 뭔가 조금 다른 새로운 그 기능을 추가할 수는 있겠지만,
자기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행동 패턴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작업하는 것과 행동이라는 부분은 완전히 분리된 형태로 제공되지가 않아. 그래서 사용자가 최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하는 일련의 행동 과정에 대해서 디자이너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용자들이 행동하는 것을 좀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디자인의 첫 단계는, 사실은 행동 디자인의 첫 단계는 바로 사람들이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그런 사용자들을 관찰해야 되겠죠. 그 일이 되게 중요한데, 사실은 대다수의 많은 디자이너들은 그런 부분을 좀 간과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왔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큰 문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행동적 디자인에서 사실은 기능과 성능을 중요시했고 사용성을 강조해 온 부분에는 사실은 향상과 혁신이라고 하는 두 가지 방법이 동원이 돼야 돼요. 이게 방전이 아니고 발전이에요. 이것도 오타가 났는데 발전시키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 제품을 발전시키는 방법이라는 것은 바로 기능의 향상, 성능의 혁신,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향상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 우리가 뭐 많이 얘기해온 부분이고, 혁신이라는 부분도 우리는 많이 얘기는 하고 있잖아요. 향상은 이미 존재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만드는 거예요. 뭐 개선이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죠? 이미 존재하는 제품에, 기존 제품에 뭐 어떤 기능을 좀 향상시킨다. 서비스를 좀 이렇게 바꿔본다. 좀 더 좋은 방향. 근데 혁신이라는 건 완전 뭐예요? 완전히 새로운 방법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방법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어떤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제품을 제공해 줌으로써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혁신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향상은 되게 좀 쉬운 거죠. 뭐 조금만 개선을 하면 향상은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혁신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부분이에요. 그래서 혁신에 대한 평가를 하는 일은 굉장히 힘들고, 또 잠재 고객에게 혁신에 대한 견해를 물어봄으로써 혁신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죠. 왜? 지금까지는 안 됐던 것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올해 갤럭시 S24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전까지는 그 핸드폰에서, 휴대폰, 스마트폰에서 안 되던 자동 번역 기능이 들어갔어요. AI 기능이 들어갔잖아요. 이게 바로 혁신이죠. 향상이 된 게 아니고. 그 전 핸드폰에서는 없는 완전히 새로운 기능이 들어갔고 새로운 성능이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건 혁신이죠.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 우리 제가 정리한 거에도 바로 핸드폰에 대한 사례를 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스마트폰, 특히 올해 출시됐던 그 갤럭시 24 제품은 아직 저도 뭐 사용해 보진 않았어요. 지금 기존에 쓰고 있던 걸 계속 쓰고 있으니까. 근데 사용해 본 사람들이 통역 기능, 번역 기능은 굉장히 잘 되더라 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게 정말 좋으면
정말 뭐 해외 나갈 때나 뭐 여러 가지 특히 영어나 뭐 일어나 독일어 이런 거 완전히 새로 배울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아무튼 뭐 이런 향상과 혁신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품의 향상은 현재 사용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밝혀내고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이미 존재하는 제품을 사용자가 어떤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는지를 관찰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관찰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게 시간이 좀 되면 관찰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조금 보여드릴 필요가 있는데, 좀 관찰 조사가 시작된 지는 뭐 거의 2000년대 초반부터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많은 기업이 하지 못하고 있어요. 워낙 비용이 좀 세기 때문에, 비싸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관찰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찰을 하더라도 사실은 실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은 사실은 어려움이 남아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관찰하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했는지는 사실 모르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단지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만. 그래서 이 관찰을 통해서 뭐 완전히 다 그걸 발견해내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실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단지 관찰만 하면.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또 데리고 심층 면접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중간중간에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는 것도 필요한 거죠. 그리고 제품 사용과 관련된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점을 디자인과 관련된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뭐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발견됐는데 그게 디자인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야? 라는 생각을 잘 못하는 거죠. 그게 참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디자이너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캐치해내지 못하게 되면 이게 뭐 디자인과 무슨 관련이 있어? 라고 그냥 하고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사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관찰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기술자와 뭐 제품 개발자가 되겠죠. 그리고 디자이너가 많은 잘못된 디자인의 주요한 출발점이 되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관찰 필요성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하는 제품 개발자, 디자이너가 그런 많은 잘못된 디자인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디자인을 창조하기 위한 실질적인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최종 사용자에 채워지지 않고 분명하게 말하지도 못하는 요구사항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는 게 사실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 소비자의 숨은 니즈를 발견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똑같은 거죠. 디자인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디자인을 창조하기 위한 그런 작업을 할 때 사용자들이 어떤 채워지지 않은 욕구, 그리고 본인이 무의식적으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사용해 보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부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명확하게 발견해내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말하는 하지 못하는 요구는 과연 어떻게 발견해야 하는가? 여기서 이제 바로 역시 관찰 방법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는 겁니다. 뭐 질문을 한다고 해서, 그리고 심층 집단 면접을 통해서도, 조사나 설문을 통해서도 사실은 그런 부분을 찾아낸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 쉽지 않아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실제 요구사항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러운 상황 하에서 관찰하면서 그거를 캐치해내는 부분이 되게 필요한 거죠.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참된 요구사항을 발견해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전문 관찰자들은 그런 일을 실제 경험한 사람들조차 의식적으로 인지하지 못한 어려움과 해결책들을 종종 발견해내곤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문제가 지적되었을 때 관찰자가 그 목표를 정확하게 맞춰내는 것도 사실은 쉽지는 않은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관찰도 사실 완전한 방법은 아닌 거죠. 관찰과 이런 심층 면접과 또는 중간중간에 그 관찰자가 그 관찰자인 그 사용자가 직접 기록하는 내용도 사실은 필요해요. 그런 것들이 다 모여져야 됩니다. 실제로 제가 그 리서치 회사에서 이러한 관찰과 다양한 여러 가지 그 자동차와 관련된 그 사용자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그 자동차에서 정말 뭘 원하고 있는지, 이 사람들이 자동차의 실내 기능과 관련된, 사용성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관찰 방법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입니다. 실제 사용자가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을 사진을 찍고 기록을 하고, 그리고 하루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차를 이용하고 그날 저녁에 직접 차에 대해서 자기가 뭔가 불만족했던 부분, 꼭 있었으면 했던 기능이나 성능들을 적게끔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일주일 동안 정도로 그런 기록들을 하게끔 했어요. 그래서 피대상자들 한 10명인가 하는 사람들을 그런 열흘 동안인가 일주일 동안의 기록을 가지고 쭉 데이터를 만들어냈더니, 그 당시 이제 현대자동차가 의뢰를 해서 했는데, 현대자동차의 제품 개발 담당자들이 모여서 그 데이터들을 보고 엄청 좋아했어요. 이런 그 자료를 본 적이 없다. 단순히 조사만 해서는 사실은 발견하기 힘든 내용들이 거기에 사용자들의 직접 기술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 사례도 제가 관찰 그 조사 관련된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그 관찰 조사와 관련된 내용은 한번 반드시 봐야 되기 때문에, 뭐 수업 시간에 제가 하든 아니면 또 다른 보강 시간에 동영상 강의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던 한번 관찰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적 디자인 측면에서 볼 때 사실은 기능이란 부분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었잖아요. 이해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이해를. 기능이라는 부분. 이해를 필요로 한다. 만약 제품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적어도 그 제품을 아주 잘 활용하고 있다고는 말하지 못할 것이다. 당연하죠. 제품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그 제품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그렇게 하루 종일 사실은 손에서 놓지 않고 있잖아요. 수업 시간에도 그냥 스마트폰 보고, 하지만 거기서 단지 쓰는 기능은 몇 가지 되지도 않아. 그죠? 문자 보내고 뭐 그런 기능들, 뭐 유튜브 보고, 대부분이 다 그럴 거예요. 그죠? 뭐 블로그 보고, SNS 이용하고, 그런 것들만 주로 이용하고 있지, 정말 스마트폰에서 새로운 기능이나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스마트폰에 보면 정말 숨은 기능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기초적인 작업 과정을 기억할 수는 있겠지만 각 기능들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기능들을 계속해서 기억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만 가능해진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용자들은 거의 없죠. 그죠? 그 각각의 기능들이 아주 이해하기 쉽게 제공이 되면 더 이상 기능에 대한 설명을 뭐 들어본다든가 아니면 기억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디자이너에게 꼭 주문해야 될 말이 바로 학습은 한 번, 기억은 영원히 라는 말을 사실 디자이너에게 꼭 필요한 말이다. 디자이너가 이 말을 가지고 생각하고 디자인에 임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수반되지 않게 되면 사실은 사람들은 실수를 저질렀을 때 뭘 해야 되는지를 사실 생각하지 못하고 계속 반복된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게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가장 뭐 일반적인 일이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올바른 이해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으로 사실은 올바른 개념 모델을 수립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또 개념 모델에 대한 얘기 했었잖아요. 그죠? 그 사람과 시스템과 그저 디자이너가 중간 세 개가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부분, 그 개념 모델. 그래서 이제 디자이너 모형과 사용자 모형이라는 부분. 이 두 가지의 모형이 사실은 서로 일치해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 않다라고 했죠. 디자이너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이미지가 디자이너의 모형이고 사용자 모형은 장치가 작동하는 방법과 관련해서 그 장치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예요. 가장 이상적인 거는 이 디자이너의 모형과 사용자 모델이 일치가 되면 뭐 가장 이상적인 거죠. 그러면 정말 사용자들이 원하는 거를 디자이너들이 생각하는 것과 딱 일치시키는 부분이에요. 뭐 그래야 사용자는 정확히 장치를 이해하고 올바로 활용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디자이너는 제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제품을 통해서만 사용자에게 말할 수 있을 뿐인 거죠.
당연하잖아요. 디자이너가 생각한 부분을 제품에다 반영시켰고 그 반영된 제품을 사용자가 사용하는 거니까 디자이너와 사용자가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건 제품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디자이너와 사용자 간에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바로 물리적인 형태의 제품이 가지고 있는 정보, 시스템 이미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때. 그래서 이 디자이너의 개념 모형과 사용자의 정신 모형이라는 것이 이 시스템 이미지를 통해서 많이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죠. 소통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동적 디자인 측면을 제대로 잘 실현시키기 위해서 디자인은 단지 제품의 시스템 이미지를 통해서만 최종 사용자와 대화를 할 수 있고, 따라서 훌륭한 디자이너라고 하는 것은 최종 디자인의 시스템 이미지를 통해서 올바른 사용자 모형을 제공해 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루어지게 하려면, 그죠? 시스템 이미지가 제대로 잘 만들어졌나? 라는 것을 판단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바로 프로토타입. 그죠? 프로토타입 개발을 해서 사용자에게 한번 사용해 보게끔 해주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관찰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 뿐입니다, 사실은. 실제로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제조업체에서 시제품을 만들고 소비자에게, 많은 소비자에게 그거를 사용하게끔 하긴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 표본, 몇 명을 불러갖고 시제품에 대한 사용을 해보게끔 해주고 그거를 조사를 또 하는 거예요. 실제로 관찰도 하고요. 제가 조사회사에 닐슨이라는 회사에 있을 때 물론 이런 제품 디자인 때문에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가정에다가 세탁세제를 새로운 신제품을 개발해 갖고 세탁세제를 일주일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샘플을 제공해 주고 실제로 사용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사용하던 제품과 그 신제품 개발된 제품을 사용하고 나서의 어떤 반응을 체크하는 거죠.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제품, 개발된 제품이 기존 제품보다 더 좋은 건지, 그리고 이런 제품이 진짜로 출시가 된다면 가격이 기존 제품보다 얼마나 더 비싸면 비싸더라도 사겠는지, 그런 가격을 조금 더 비싸게 하고 했을 때 살 의향은 어느 정도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사실 조사를 해요. 그걸 홈 유스 테스트다라고 합니다. HUT라고 해서. 이게 이제 조사 방법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행동적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사실은 필요하죠. 시제품을 가지고 실제 사용자들이 사용해 보게끔 하는 작업, 그런 것들이 사실은 필요해요. 제품 디자이너들이 좋은 시스템 이미지를 만들게 되면 사실은 제품의 기능에서 그 부분이 나타날 수 있겠고, 그래서 워드 프로세스에 사실은 눈금자라는 게 나타난 게 그러한 부분이에요. 처음엔 없었는데 이 눈금자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리고 여백 기능 조정도 마찬가지로 추가가 된 겁니다. 아마 그런 기능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여러분들이 아마 사용해 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우리가 한글이나 워드 프로세스 보면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그게 없었어요. 근데 그런 눈금자, 그리고 여백 조정 기능, 좁게 넓게 이런 기능들이 추가가 된 거죠, 사실은. 이 행동적 디자인과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데, 그만큼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 행동적 디자인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해력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실은 피드백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피드백. 뭐 어떤 명령을 또 어떤 조작을 했을 때 장치가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제대로 잘 작동이 되고 있구나. 뭔가를 사용자가 버튼을 눌렀는데 아무런 소리도 안 나고 아무런 그 액정 기판에서의 변화가 없다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게 지금 작동이 되는 거야? 아니면 뭐가 고장이 난 거야? 그걸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장치가 계속적인 피드백을 제공해 줘야만 하는 거죠. 그 피드백이 있어야만 이게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집에서 세탁기 사용해 본 사람들은 잘 알 거예요. 저도 가끔 세탁기를 돌리는데 그 세제와 그 후에 넣는 그 두 가지가 넣는 거가 헷갈려서 그렇지, 거기 있는 그 액정판하고 그 버튼 조작하는 거, 이렇게 돌아가는 버튼 조작해서 돌리면 계속 시간도 줄면서 지금 무슨 단계가 작동되고 있는지를 보여주잖아요. 알려주잖아요. 물론 그걸 계속 보고 있지는 않아요, 세탁기 같은 경우는. 근데 프린터 같은 경우, 그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어떤 버튼 조작을 했을 때 그 장치가 피드백을 주지 않으면 우리 사용자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예요. 이게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나? 뭐가 문제가 있나? 이런 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피드백을 주기 위해서는 현재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고 아직 수행되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표시해 줘야 된다. 그 진행 단계를 딱 나타내 준다면 아주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죠? 1단계, 2단계에서 지금 뭐가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 뭐가 진행되고 있고, 뭐로 넘어가고, 그런 것들을 사용자 입장에서 만약에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보통은 현재 상황을 쉽게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 것들이 만약에 표시가 안 되면. 그럼 당연히 불안감을 느끼겠죠. 이게 제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야? 거기다가 또 만약에 계속 진행이 안 되면 불안감뿐만이 아니라 좌절과, 그죠? 좌절과 통제 불능까지 느끼게 된다면 아주 심한 부정적인 감성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한 통제 불능과 이해력의 부족이 계속된다면 결국 사용자는 화를 내겠죠. 화를. 그죠? 화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제품의 어떤 이해력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 피드백이 제대로 잘 이루어져야 사용자가 안심하고 쉽게 그런 제품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한다는 게 뭐예요? 지금 이게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면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해한다는 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없는 통제불능,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만약에 너무 적다면 결국 사용자는 부정적인 감성과 함께 화를 낼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행동적 디자인의 이해력까지 살펴봤고, 이제 또 사용성과 관련된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 사실은 사용성과 관련된 얘기도 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사실은 사용성이란 부분이 또 이 행동적 디자인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니까. 오늘 보강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들 하셨어요.